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연석 청문회에 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또다시 국회에 출석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연석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기존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쿠팡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의 청문회 불참이 잇따르자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한국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나 한국말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화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듯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 소식이 알려진 지 3시간 만에 개인 명의 사과문을 배포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쳤다며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 해결과 2차 피해 방지에 몰두해 자신의 사과가 늦었던 것도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어 서둘러 고객 보상안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태 수습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유출자가 저장한 고객 정보가 3천 건에 불과하고 외부 유포나 판매도 없었다는 기존 자체 조사 결과를 거듭 주장해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김범석 의장의 연석 청문회 불출석 입장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국민의힘과의 공조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불출석 의사를 통보하고 사과문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의 사과문은 변명문이자 셀프 면죄부의 자기 복제에 불과하다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은 물론 입국 금지까지 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김범석 의장도 검은머리 외국인이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유승준 가수 아시죠? 연석 청문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불허한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고 여야 청문위원들도 국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연석 청문회에는 불참하지만 김 의장의 불출석 입장에 쿠팡이 위기관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기구가 꾸려진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도 중간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능도 함께 질타했습니다. 범부처 TF, 영업정지 검토 등 말의 성찬만 반복했을 뿐 쿠팡의 일방적 주장과 기습 발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입장엔 별도 특위를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면서 과방위 등 특정 상임위 주도 방식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쿠팡 사태에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여야가 정작 대응 방식을 놓고는 잇따라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어서 대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합니다. 어제 공식 수사기간이 끝나 동시 출범한 초유의 3개 특검이 모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의 180일 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민중기 특검이 오늘 오전 직접 발표합니다. 특검보들도 나서 각자 맡은 의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의 여러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쳐왔던 특검의 판단과 이유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관에 기소한 인원은 모두 66명.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하고 46명은 불구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특검은 파견 인력 대부분이 복귀하며 공소 유지 체제로 들어갑니다. 다만 다수 특검보는 다음 달 28일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여러 주요 인사들의 1심 선고까지는 자리를 지킬 전망입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항목만 16가지에 이르는 데다 인지수사까지 병행하며 방대한 의혹을 추적해온 특검은 여러 숙제도 남겼습니다. 김 씨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는 밝히지 못해 뇌물죄 수사를 경찰에 넘기게 됐습니다. 막바지에 포착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무마 의혹도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대부분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또 의혹적으로 수사해온 종묘 사적 유용이나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도 경찰이 이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나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은 윗선 개입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그동안의 특검 수사를 통해 소문만 무성하던 김건희 씨 권력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국정 곳곳에 관여한 김 씨에 대해 앞으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임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를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규정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씨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이후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김 씨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김 씨가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해 이른바 친윤 후보를 지원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인데 그 대가로 총선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했다는 부분이 주목됩니다. 대통령도 아닌 영부인의 입김으로 여당 공천까지 좌우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나토 3종 세트와 이우한 화백 그림, 금거북이로 상징되는 매관 매직 의혹이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불거졌다는 것만 해도 당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앞에서는 김건희 씨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수사 상황을 챙겨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검찰 인사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고 박성재 당시 장관은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김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동시에 국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더 짙어졌습니다.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 씨는 대통령 권력의 손을 뻗쳐 결국 형사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교단 현안 청탁에서 시작해 정교 유착 의혹으로 확대됐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 기소되긴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을 주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특검은 곧장 성지로 불리는 통일교 천정궁과 윤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과 목걸이 구매 영수증이 확보됐고 이후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을 좀 하셨나요, 법정에서?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가요? 통일교 수사 2라운드는 정교 유착 의혹이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켰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과 마찰도 있었습니다. 친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정점인 한학자 총재를 향하는 과정에선 논란도 있었습니다. 한 총재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변호사가 소환을 앞둔 시기 과거 인연을 이유로 민중기 특검을 사무실에서 독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특검은 일상적 인사만 나눴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로비를 시도했다고 이미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막바지에 불거졌습니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경찰에 넘기긴 했지만 민중기 특검이 고의로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김건희 씨는 다음 달 다시 한번 운명의 날을 맞습니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9월 24일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또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3가지 혐의로 특검에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 재판이었습니다. 12차례 공판에서 김 씨는 눈에 띄게 늘어난 흰머리에 가슴엔 수용보로 배지를 단 상태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유경옥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마주했습니다. 계엄 1년이던 지난 3일, 김건희 씨는 특검으로부터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영부인이던 김 씨가 법 위에서 우리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최고형도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죄송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억울한 점이 많고 다툴 여지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 운명을 가를 1심 재판부 판단은 다음 달 28일 나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김 씨는 상당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을 포함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되지 않으면 서초동 자택에서 법원을 오갈 수 있습니다. 건진법사를 통해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과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사건들인 만큼 1심 선고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전국 법원이 오늘부터 2주간의 겨울 휴정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속행 공판을 열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내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명품이나 현금 다발을 들고 찾아온 프로포폴 중독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약물을 투약한 성형외과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사는 투약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남성에게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넵니다. 프로포폴에 중독된 여성이 돈이 모자라자 명품 가방을 의사에게 준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현금 뭉치를 꺼내 의사에게 전달합니다. 이 의사는 재작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10명에게서 5억 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의 피해자가 간음을 당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병원입니다. 환자가 익숙한 듯 손가락으로 부위를 그립니다. 진료도 없이 병원 접수대에 다이어트약 펜디메트라진 2명분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병원 의사는 지난해 5월까지 6년여 동안 타인 명의로 800차례 넘게 다이어트약과 수면제 등 마약류 2만 정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3년 넘게 8억 원을 받고 1000회 가까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애토미데이트를 놔주며 10억 원 상당을 챙긴 스킨클리닉 운영자와 간호조무사 등도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 4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올 한 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건부 면허제도가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핸들 아래 손바닥 크기의 음주 측정기가 달려 있습니다.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 기계에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하면 화면에 실패 문구가 뜨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5년 내 음주운전 재범 비중이 40%를 웃도는 가운데 내년 10월부터 이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지나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최소 2년 동안 차량에 이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다만 기계 설치 비용이 3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지인에게 대신 음주 측정을 맡겨 단속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경찰은 장치를 대여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와 대리 측정자 모두 엄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최근 프로포폴 졸피뎀 등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늘면서 경찰도 조치에 나선 건데 4월부터 약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 수준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약물 측정 거부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9분쯤 중앙민방위 위기경보통제소가 주관하는 민방위 경보 해제 TV 자막이 잘못 송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자막에는 경보 해제 시험 발령, 정상 업무의 복귀 등 실제 상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YTN과 연합뉴스TV 등 8개 방송사에 길게는 4분 동안 시험 자막이 표출돼 시청자들 문의가 빗발치며 혼란을 빚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위기경보통제소에서 매일 하는 내부 훈련 도중 장비 시스템 오류로 실제 방송에 표출됐다며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북한 해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김모 대위에게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입니다. 추모식이 무안공항에서 유가족과 정부, 국회 등 관계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이에 앞서 참사 발생 시각인 9시 3분에 광주 전남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급등했다는 이유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적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오늘 해제됩니다. 한국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변경해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투자 경고 해제 이후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는 의견과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엇갈립니다. 금융위원회가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신종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폭넓게 담길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 등 빅테크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새 환급액 도착,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 이런 광고 문구를 보신 분들 혹하게 마련인데요. 세무대상 플랫폼 3.3이 이런 거짓,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세무대행 플랫폼 3.3이 뿌린 광고입니다. 새 환급액이 도착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 나아가 유료인 신고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거짓 과장 광고였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평균 53만여 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광고. 누구나 이만큼 돌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2023년 넉 달 정도 종합소득세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부양가족이나 주택 마련 저축 등 특별한 요건이 충족돼
추가 세금 공제를 받았던 4만여 명의 평균 환급금이었습니다. 2023년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 평균 환급금은 17만 5천여 원으로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홈택스에선 제가 환급을 못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3.3에서는 또 받을 수 있다고 떠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공정위는 3.3의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세무 플랫폼에 대한 첫 제재입니다. 255만여 명 규모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안내되었음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선택 왜곡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판단해서 3.3 광고를 공정위에 신고한 한국세무사회는 나아가 부당공제로 소비자가 가산세를 문 경우도 있다며 세무 플랫폼들을 국세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각각 서로 받게끔 해가지고 환급액을 더 많이 받게 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 경비 처리하면 안 되는 부분을 경비 처리함으로써 환급액을 더 높게 한 케이스죠. 국세청은 지난 3월 쉽게 종소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수수료가 없고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년 초 기획예산처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보수 야당 출신의 이해훈 전 의원을 깜짝 발탁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에도 중도 보수 성향의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내년 1월에 출범할 기획예산처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에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해훈 후보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KDI 연구위원 등을 지내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이자 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이 소신과 개혁 성향을 갖췄다며 경제 위기 극복과 AI 전환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훈, 김성식 두 사람의 인선은 통합과 실용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의 인사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경제 예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히는 분들이고요.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민주당 6선 현역 의원으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조정식 의원이,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위촉됐습니다.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이 발탁됐습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핵융합 분야 전문가인 이경수 이네이블 퓨전 의장이 임명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 부처로 복지와 성장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본래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자신의 오랜 소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수락한 이해훈 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내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원 당규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모든 당무회의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정권 부역 행위를 자처해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고 당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 이해훈 전 의원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적 인사가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해당 행위로 제명한 것을 두고는 예산을 만들 때 여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창구로 생각하면 되는데 과민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얼룩진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감하고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합니다. 국가 수반의 상징인 봉황기도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에 개항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내걸렸던 봉황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선 국가 수반의 상징 깃발이 깃대를 타고 올라갑니다. 봉황 두 마리가 무궁화를 가운데 놓고 마주보는 문양이 새겨진 봉황기가 3년 7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다시 옛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부턴 청와대에서 국정 현안을 살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용산 집무실 시대가 이 대통령 취임 반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한 겁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청와대 경내 이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과 직원들의 업무 공간인 여민관 두 곳에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동과 500m가량 거리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본관보단 여민관에 주로 머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같은 여민 1관에서 근무하며 여러 현안을 수시로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대신 역사성이 담긴 본관 2층의 집무실은 정상회담 등 공식 행사 때 사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주변 경호구역을 최소화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생중계는 늘려 국정운영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의 구중궁궐 오명을 벗겠다는 의미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집무 공간의 이동보단 국민을 섬기려는 최고 권력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진실 공방을 넘어 고소 고발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이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는데 현직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이 과거 지역구 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2022년 조진이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썼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최근 한 언론은 당시 조 전 부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의혹을 어떻게 무마할지 논의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직접 비서관에게 전화해 식사 인원수를 어떻게 정리할지 상의한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 측은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안이라고 반박했지만 핵심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드러난 만큼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원과 보좌진을 동원해 아들의 숭실대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9월 고발됐고 최근에는 대한항공에서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쓰고
공항 의전까지 요구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습니다. 혹시 의심을 받을까 해서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34만 원 정도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있다는 의혹이 회고된 보좌진들의 악의적 제보라며 이들의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당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해명한다는 계획이지만 고소 고발전으로 비화하면서 현직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권력형 특혜 의혹에도 직을 유지하는 건 국민 상식에 반한다면서 연일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정보원에 근무 중인 장남의 첩보성 업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가 직접 보좌진에게 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의원실을 거쳐 외국 정상 방한과 대기업 일정 확인을 시도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각종 특혜 의혹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인다며 국민에 대해 사과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퇴 여부를 밝힐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원내대표는 선출직이라 독립성이 있고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민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별거 도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모르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산불 뉴스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며 주거지 인근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1심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치과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살인이나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AI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일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테난면 막루에 나란히 올랐죠. 신냉전 구도 속에 반미 연대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지만 미묘한 균열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시진핑 주석이 각국 정상들을 이끌고 테난먼 막루에 오릅니다. 선두엔 좌정은 우 푸틴, 미국 보란 듯 북중러 핵 트리오 가운데 섰습니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열병식 조연은 처음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이 YTN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난간에 팔을 얹기도 했는데 북한 기록 영화에선 김정은을 여전히 주인공처럼 비치게 편집했습니다. 다자 외교 데뷔전을 계기로 고립을 벗어나 반미연대의 중심에 선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경축 행사에 초대된 세계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 국제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이 돼버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중국, 군사는 북한과 협력을 과시하며
휴전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시 한번 오십시오. 그러나 북중러 3자 회담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미묘한 균열을 드러내며 2인 삼각식 공조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진영 간 틈새를 파고드는 게 우리 외교 통일 전략의 새해 숙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큰 혼란을 겪은 세계 자동차 업계의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여전히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으로 미래 산업의 상징이었지만 최근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정책 방향 변화가 전기차 수요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는 202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700만 대를 넘어 신규 판매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도 정부 주도 성장으로 인한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 그로 인한 수익성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 전기차 기업 비아디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29.9%나 줄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은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42%나 줄어들며 역성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If you would like to see the best EVs and the newest technologies now, you need to travel to Europe, to China, anywhere else but the US right now. 미국은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떠받치던 핵심 제도를 무력화했습니다. 전기차를 연비 산정에서 제외하고 전기차 세액 공제 같은 각종 혜택을 폐기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has taken historic action to lower costs for American consumers, protect American auto jobs, and make buying a car much more affordable for countless American families and also safer. 유럽은 전기차 판매가 36%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유지했지만 정책 불확실성으로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2035년까지 내연 기관을 퇴출하려던 유럽연합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We're staying the course towards zero emissions mobility while introducing some flexibilities for manufacturers so that they can meet their CO2 targets in the most cost-effective way. 이런 유연성 조치 자체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장기 투자 계획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전기차 산업은 기술 경쟁을 넘어 정책 방향과 시장 여건이 핵심 변수가 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인구 4천 명이 조금 넘는 지역에 우리 농산물로 건강빵을 만드는 작은 빵집이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외지 손님이 늘고 마을에 일자리까지 생기면서 사라져가는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하얀 반죽으로 모양을 만들고 넓은 판에 올려 오븐에 넣습니다. 오븐 안에서 천천히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리면 갓 구운 맛있는 빵이 완성됩니다. 인구 4천 명이 조금 넘는 충북 청주 미원면에 있는 시골 마을 빵집입니다.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우리밀과 농산물을 재료로 건강빵을 만들어 파는데 올해 연매출만 4억 원을 넘겼습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올 적마다 여기서 한 잔씩 커피 한 잔하고 빵하고 먹고 가고 그래요. 맛있더라고요. 여기 빵이. 진짜 맛있어요. 빵집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 10여 명도 대부분 마을 주민들. 사라져가는 시골 마을에 일할 곳이 생기면서 마을 분위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활력소가 생기는 거예요. 빵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되게 직원분들하고도 되게 잘 맞아서. 과거 쌀이 많이 재배돼 미원이라 불렸던 이곳은 이제 우리밀로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빵집 운영으로 번 수익은 다시 마을 공동체를 위해 쓰이는데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을 넘어 사라져가는 농촌을 지키는 든든한 보루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촌이 붕괴되는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그런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데 이 빵집이 역할을 해주기를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빵 굽는 소리가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을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I always say it's my favorite word in the dictionary. We will not back down from a fight. 反对冷战思维，阵营对抗。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지난 1959년 이후 66년 만이고 삼자 대면은 처음입니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Украин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Воины, які тут досягають результатів для України.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Gets way too warm very fast. Oh my God! Habemus Papam. La pace sia con tutti voi. 高市早苗君を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타이완 유사 시 무력 대입이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동맹국인 미 당국의 체포 구금된 악몽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엄마 너무 감사해요. 오늘 출근길엔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리는 눈비는 오전 중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부 서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강원 내륙에 최고 5cm, 산간에는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워서 교통안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중서부 지역부터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차츰 전국에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이 3.8도, 대구는 0.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13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주 중반부터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